반갑습니다. 돌집사TV입니다. 자, 오늘은 화물 운송 종사 자격시험 마지막 서비스가 아니죠. 운송 서비스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이 스크립트 안에 설명도 다 글로 적어두었기 때문에 제가 읽는다 생각하지 마시고, 자, 읽어주는 부분들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더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국인이 좋아하는 속도로 빨리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장에 바로 직업 운전자의 기본 자세가 나옵니다. 자, 여기서는 전부 다 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여기서 핵심 포인트만 집어 드릴게요. 자, 1장에 관련된 문제가 출제되었다. 자, 그러면은, 자, 첫 번째,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지난 경험들을 살려서 유추하듯 문제풀이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난 경험이라 하면 내가 택배를 받은 경험, 그리고 택배 운송 직원분들이 불친절했던 경험, 그런 것들을 살려서 유출하셔도 충분히 문제를 푸실 수 있다는 거 말씀드리면서, 자, 세 번째, 외울 것만 외우면 된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맞추고 시작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개념, 뉘앙스, 상식적인 부분, 경험 살려서 풀기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승객을 위한 기본 예절은 어떤 게 있을까요? 자, 내가 승객이라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상스러운 말을 듣고 싶지 않고 관심 받고 싶겠죠. 자, 모든 인간관계를 성실하게, 그런 성실함을 기본으로 바탕으로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외워둘 만한 건 뭐가 있을까요? 자, 승객의 결점을 지적할 때, 지적해도 되나요? 네, 지적해도 됩니다. 단, 진지한 충고와 격려로 결점을 지적하게 된다라는 거. 그리고 약간의 어려움을 감수하는 것이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다라는 거. 이런 거 헷갈릴 만한 내용들만 보고 넘어가면 되겠죠. 자, 그리고 외워야 될 거, 서비스의 특징 7가지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무형성, 눈에 보이지 않아요. 서비스는 동시성, 생산과 소비가 동시에 일어납니다. 재고가 없죠. 서비스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자, 그리고 세 번째, 인적 의존성입니다. 사람에 의존합니다. 서비스를 하는 것 자체가 사람과 사람의 사이에서 행해지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 소멸성입니다. 공급하는 동시에 사라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무소유권. 자, 서비스는 그 누구의 것도 아닙니다. 자, 그리고 변동성, 상황이나 시간에 따라 변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일곱 번째, 다양성, 승객 개개인의 욕구와 감정에 따라 서비스의 형태는 달라지게 됩니다. 이 7가지 머릿속에 담아주시고요. 자, 비슷한데 내용이 살짝 달라요. 승객이 그럼 원하는 것 7가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기억되고 싶다, 환영받고 싶다, 관심받고 싶다, 편안하고 싶다, 존경받고 싶다. 그리고 중요한 사람으로 인식되길 바란다. 내가 VIP 대우를 받고 싶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기대와 욕구를 수령하고 인정받길 바란다. 라는 승객의 기본 7가지 욕구 시험 문제에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이제 승객 응대를 위한 만가지 10가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한다. 그리고 승객 입장에서 생각하기, 이건 공부에도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원만하게 대하기, 늘 긍정적으로 생각하기, 승객이 호감을 가지게 하기, 공사를 구분하고 공평하게 대하기, 자, 예의를 지키고 겸손하게 대하기, 자신감을 가지고 행동하기, 부단히 반성하고 개선해 나가기, 마지막 투철한 서비스 정신을 가지기. 즉, 이 10가지를 다 보니까 약간 첫 번째, 긍정적이고 좋은 내용들이 많다라고 볼 수 있죠. 두 번째, 노력한다. 내가 승객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내 자신을 위해서 노력을 한다. 라는 요 포인트, 이 뉘앙스를 가지고 10개를 읽어보시면 금방 외워주실 겁니다. 자, 그리고 직업관 이해하기 한번 해볼게요. 직업관,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부분은 어떤 게 있냐? 자, 이 직업이란 거는 3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경제적 의미. 두 번째, 사회적 의미. 세 번째, 심리적 의미. 자, 요 3개하고 직업의 의미가 아닌 것은 하고 네 번째로 엉뚱한 게 나올 수도 있겠죠. 자, 일단은 이 경제적, 사회적, 심리적 의미 알아두시고요. 경제적은 이제 우리가 당장 먹고 살 경제 생활과 관련된 거겠죠. 그리고 사회적 의미는 인간관계, 사회에 내가 얼마나 발전을 기여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심리적 의미는 내 자긍심, 보람, 자아실현 이런 것들이 심리적 의미에 해당하게 됩니다. 이 직업의 의미 3가지 꼭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추가로 이제 승객을 위한 행동 예제를 총 8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8번 직업관만 볼게요. 자, 바람직한 직업관 3가지, 소명의식을 가진 직업관, 자, 보람과 가치를 가진다는 뜻이죠. 자, 그리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역할 지향적인 직업관, 내가 사회의 구성원이다 라는 그런 직업관. 그리고 세 번째, 미래지향적 전문 능력의 중심의 직업관. 요게 바람직한 직업관이다. 그렇다면 바람직하지 못한 직업관은 뭐냐? 첫 번째, 생계 유지용 직업관. 그리고 두 번째, 기속적 직업관. 학연 지원에 의존하면 안 되고 차별적 직업관. 육체 노동직을 무시해서는 안 되겠죠.
그리고 폐쇄적인 직업관, 신분, 성별로 개인 능력을 차단, 여자는 못하게 하고 남자도 못하게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차별해서 안 된다라는 그런 직업관, 바람직하지 못한 네 가지도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자, 조금 더 보도록 할게요. 자, 올바른 직업 윤리 6가지 같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소명의식. 나왔던 얘기죠. 최선을 다한다. 천직의식. 성실히 임한다. 자, 직분의식. 나는 사회 구성원이다. 자, 핵심 키워드만 연결해서 볼게요. 자, 봉사정신. 내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협동한다. 책임의식. 충실히 수행한다. 전문의식. 직업 위해 나는 지식과 기술을 공부한다. 자, 이런 직업 윤리 6가지도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외울 게 많지만 제가 많이 추려서 이것만 말씀드리고 있다는 거 꼭 알아두세요. 자, 그리고 이제 2장은 3장 넘어갈 건데요. 자, 여기서부터가 진짜 머리가 아픈 단계입니다. 우리가 처음 본 내용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2번입니다. 포기하는 용기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왜냐? 자, 제가 지금 합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거지만 합격 점수는 60점이죠. 자, 우리는 절대 100점을 목표로 해서 공부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다른 파트에서 공부가 확실하게 됐다면은 오히려 2장, 3장은 포기를 하시는 것도 도움이 된다. 대신 중요한 거 뭐냐? 외울 거는 확실하게 외워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런 의미로 해서 자, 지금부터 2장, 3장 볼 건데 이해 안 되시면은 굳이 외우려 하지 마시고요. 시간이 되신다면은 같이 공부해 주신다는 느낌으로 봐주시면 됩니다. 나는 그래도 확실하게 합격하겠다 하시는 분들 여기서 집중해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장은 물류의 이해인데요. 물류의 기능, 시험에 나온 내용들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물류란 운송, 포장, 보관, 하역, 정보, 유통, 가공 기능 총 6개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 첫 번째 바로 외워 주셔야 되고요. 자, 물류와 공급망 관리에 대한 역사가 잠시 나옵니다. 자, 첫 번째, 경영정보 시스템 1970년대 가장 먼저 나온 시스템이에요. 자, 보관과 수송을 신속히 하고 주문 처리 시간을 줄이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자, 그래서 1970년대 인간과 컴퓨터의 결합 시스템이 등장했다라고 알아주시면 되고요. 두 번째부터 중요한데요. 전사적 자원 관리입니다. 1980년대에서 90년대부터 이루어졌는데, 자, 정보 기술이 도입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로지스틱스 활동이 등장하게 됩니다. 로지스틱스는 현재도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 방법 중에 형태 중에 하나죠. 자, 그래서 이 전사적 자원 관리는 인적, 물적 자원을 활용해서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시작하였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공급망 관리 1990년대 중반 이후 오는 날까지죠.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첫 번째, 리드타임 감축을 한다. 리드타임이라고 하면 상품이 띵 준비부터 고객이 받을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리드타임이라고 합니다. 이 리드타임을 줄이는 게 아무래도 효율적인 방법이 되겠죠. 그래서 이 공급망 관리 때부터는 리드타임 감축을 목표로 하고 재고를 최적화, 최소화, 효율화하고 있다. 그래서 효과적인 관리 솔루션이 이게 공급망 관리가 제일 좋은 것 같아 라고 파악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신속 정확한 배송 서비스 구축을 중요시하고 있고요. 배송기간 최소화, 반송 환불 서비스 기능을 모두 갖추고 있는 것이 이제 공급망 관리의 형태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정보 흐름에 신속하고 효율적이고 관리 파악 가능하다라는 장점들이 바로 공급망 관리의 형태가 되겠죠. 자, 그럼 물류 관리 시스템 한번 요약해 볼게요. 자, 경영 정보 시스템 1970년대 등장했죠. 유통, 수송, 보관에 중점을 맞추었습니다. 자, 전사적 자원 관리 80년대에서 90년대 등장했어요. 제조, 구매, 주문 관리에 중점을 두기 시작하였다. 자, 그리고 공급망 관리 1990년대 중반 이후에 등장했죠. 구매 정보, 서비스 정보 흐름 등 정보들의 흐름을 관리하기 시작하였고, 그리고 추가로 뭐가 있다? 리드타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자, 리드타임이라는 단어는 공급망 관리부터 나온다. 문제 리드타임에 대해서 나온 물류 관리 시스템이라고 하면 바로 공급망 관리 선택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물류 관리의 원칙도 외워볼게요. 7R 원칙, 라이트. 여기 R이 좋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품질, 정량, 적시, 적소, 인상, 가격, 상품, 좋은 품질, 좋은 정량, 좋은 적시. 자, 이게 적시가 물론 좋다라는 얘기지만, 이 7R에 어떤 것들이 들어있는지 좀 알아두시면 좋고요. 자, 3S, 1L 원칙입니다. 자, 스피디, 빠르게, 안전하게, 확실하게, 그리고 비용은 낮게, 절감을 목표로 하는 게 3S, 1L 원칙이다. 그리고 3의 이익이라고 있는데 3대 이익이라고 보시면 돼요. 매출 증대, 원가 절감, 물류비 절감이 기업에게 가장 중요한 원칙이다 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외울 게 많죠? 아직 조금 더 남았습니다. 자, 기업 물류 보겠습니다. 기업 물류라는 것은 일단 목표를 볼게요.
물류 환경 분석, 물류 목표 달성, 물류 전략 수집 등을 위한 시스템 구축을 해둬야 된다. 야, 너무 말이 어렵죠. 자, 기업 물류는 시스템 구축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다 라고 일단 알아두시고요. 물류 네트워크 하에서 상품이 안정적이도록 물류 관리 기법을 구축해야 한다. 자, 물류 관리 기법 시스템 구축이랑 안에 포함되는 거죠. 안으로 넣을게요. 그리고 물류 작업을 위해 물류비 절감을 위해 노력을 해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기업 물류의 목표이고요. 자, 그럼 기업 물류가 어떤 데서 활동이 되는지 볼게요. 자, 주된 활동은 일단 고객 서비스 수준이나 수송, 그리고 재고 관리, 주문 처리하는데 기업 물류가 활동되고 있고요. 그리고 보조 활동으로는 자재 관리, 구매, 포장, 정보 관리, 보관, 판매, 뭐 이런 것들이 있죠. 이런 것들이 이제 활동 범위에 포함된다라고까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계속 기업에 대한 내용을 먼저 볼 건데요. 자, 기업의 물류 전략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기업이라는 것은 이윤을 최대로 하는 것이 기업의 최대 목표이죠. 거기다가 이제 비전 수립까지 하는 게 기업입니다. 이를 위해서 소비자, 공급자, 경쟁사, 그리고 기업의 요소들은 당연히 고려해야겠죠. 그래서 이것들을 고려한 이제 물류 전략이 무엇이냐? 자, 이 물류 전략의 목표, 비용 절감을 해야겠죠. 자본 절감, 서비스 개선 등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 물류 전략의 목표다. 자, 소비자, 공급자, 경쟁사, 기업의 요소를 고려해서 비용 절감과 자본 절감, 서비스 개선을 하기 위해서 기업은 물류 전략을 세워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떤 게 있냐? 전략적 물류 관리 SLM이 있습니다. 자, 업무 처리 향상, 품질 향상, 서비스 증대, 원가 절감을 위해 실행한다는 개념을 이해를 하고 계시면 되고요. 이 전략적 물류 관리 SLM 안에도 사실 이미 다 들어가 있죠. 자, 품질 향상, 서비스 증대, 자, 서비스 개선에 포함될 거고요. 자, 원가 절감, 여기 비용 절감 들어가 있죠. 자본 절감, 자, 업무 처리 향상, 서비스 개선이죠. 자, 그래서 물류 전략의 목표, 비용 절감, 자본 절감, 서비스 개선. 이 맥락을 토대로 해서 유출해서 문제를 푸시는 게 또 크게 도움이 되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해보자면, 기업은 이윤 추구를 하죠. 그리고 모든 부분에서의 비용 절감, 서비스 개선을 위해서 어떤 행위를 가리지 않고 모든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한 뒤에 기업 전략에 대한 문제를 푸시는 게 더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제3자 물류에 관해서 보겠습니다. 제3자 물류에 관한 문제가 자주 나오고 있죠. 자, 어느 기업이 물류비 절감이나 활동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일부 물류를 아웃소싱 하는 거죠. 자, 기업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가 절감, 물류비 절감 이런 것들을 효율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하기 위해 일부 물류를 아웃소싱, 외주를 주는 거예요. 다른 회사에 맡기는 거죠. 자, 그래서 기업이 사내 물류 조직을 별도로 분리해요. 자회사를 분리하는 경우에도 포함된다. 자, 이 본사가 있는데 우리 물류팀을 하나 더 만들어서 물류회사를 만들었어요. 자, 그럼 요것도 제3자 물류에 해당된다. 자, 우리 자회사지만 여기다가 외주를 맡기는 아웃소싱의 개념이 된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자, 물류 효율의 한계가 왔어요. 이렇게 했는데, 자, 물류 산업의 성장을 위해하거나 제3자를 이용하여 물류를 진행한 것이 확대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현재 제3자 물류를 많이 도입하고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화주 기업의 기대 효과 한번 외워볼게요. 기업은 여러 곳에 공급망을 구축할 수 있으며 고객 서비스를 위해 집중할 수 있으며 고정 투자비를 없애므로 경기 변동, 물동량 변동에 대처할 수 있다. 자, 핵심은 여기였네요. 자, 화주 기업의 제3자 물류를 도입했을 때 기대 효과는 뭐다? 경기 변동과 물동량 변동에 대한 대처가 가능하다. 자, 요거 핵심만 외워주시면 되겠죠. 말 길다고 해서 다 외우실 필요 없죠. 자, 그럼 제4자 물류가 나왔어요. 3자 물류의 업그레이드 버전인가? 맞습니다. 자, LLP라고도 하는데 제3자 물류보다 한층 더 업그레이드된 물류 방법이에요. 제3자 물류의 기능에 컨설팅 업무가 추가되었다. 아, 이게 가장 핵심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설명하자면 굉장히 긴데 제가 요약을 한 거라는 거 일단 알아두시고요. 자, 고객 서비스의 극도화를 하기 위해서 실행되는 경우가 많다라고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공급망 확충이 더 용이하고 효율적이다. 자, 제3자 물류 특징에 뭐가 추가되어 있다? 컨설팅 업무가 추가되어 있고 고객 서비스의 극도화를 하기 위해서 실행하고 있다. 그래서 요 제4자 물류의 단계는 재창조, 전환, 이행, 실행. 자, 그러면은 우리 재창조와 실행, 요 앞에 있는 것과 끝에 있는 것만 외우셔도 문제를 푸는데 절반 이상 도움이 되신다. 하지만 다 외우시는 게 물론 좋겠죠. 자, 이거는 선택해서 외워주시면 되고요. 자, 정리해보자면 아웃소싱 외주를 마찬가지로 제3자 물류처럼 제4자 물류도 하죠. 함으로써 공급망 확충, 공급망 활동 범위를 넓힐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면서 응용하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자, 시험 문제에 자, 뭔가 아웃소싱을 하는데
좀 더 공급망을 확충하고 요즘에 더 많이 실행되고 있고 고객 서비스를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다. 뭐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그러면은 당연히 제4자 물류를 선택하실 수 있으셔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조금 간단한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물류 시스템의 구성을 볼 건데요. 크게는 수송과 배송에 대한 이해를 한번 해볼게요. 자, 먼저 수송, 장거리 대량 화물의 이동, 자, 거점과 거점 간의 이동, 지역 간 화물의 이동, 그리고 한 개소의 목적지에 1회만 직송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배송의 차이는 뭐냐? 자, 배송, 단거리 소량 화물, 기업과 고객 간, 지역 내 화물의 이동, 다수의 목적지를 수행하며 소량 운송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제가 많이 말씀드리죠. 수송과 배송의 내용이 지금 반대로 되어 있죠. 장거리, 단거리, 거점, 거점, 기업, 고객. 자, 그렇기 때문에 수송과 배송 중에 한 부분만 확실하게 외워주시는 게 오히려 더 효율적일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수송에 대한 내용을 확실히 외웠어요. 근데 문제에 내가 수송 내용은 아는데 모르는 게 나왔다. 그러면은 배송이겠죠.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하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 꼭 알아두시고요. 자, 이제 공동수송에 대해서 한번 볼 건데, 자, 공동수송과 공동배송을 볼 거예요. 그 중에 먼저 공동수송을 보겠습니다. 자, 장점. 공동수송은 물류시설의 인원, 축소 가능하고요. 발송 작업이 간소화되고, 영업용 트럭 이용 증대, 입출하 활동의 계획화, 운임요금의 적정화, 여러 운송업체와의 복잡한 거래 교섭의 감소, 소량 부정기 화물도 공동 수송 가능하다. 자, 단점 볼게요. 기업 비밀 누출에 대한 우려. 자, 공동으로 하다 보니까 비밀이 누출될 수 있어요. 자, 영업 부분의 반대, 서비스 차별화의 한계, 서비스 수준의 저하 우려, 수화주와의 의사소통 부족, 상품 특성을 살린 판매 전략 제약이 있다. 자, 그래서 다 같이 하다 보니까 뭔가 간단하고 빨리빨리 할 수 있는데 약간 단점은 여러 회사가 모여서 하다 보니까 니네 회사는 어때? 우리 회사는 이래.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어렵다는 거죠. 그리고 또 이런 물건은 깨지기 쉬운 물건은 포장을 잘해서 우리가 조심스럽게 보내야 되는데 공동수송하다 보니까 그게 어려울 수 있다라고 전반적으로 이해를 해주시는 게 오히려 좋겠고요. 확실하게 외워주실 분들만 외워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공동배송 보시면은 자, 수송 효율이 향상된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소량화물 혼적으로 규모의 경제 효과가 있다. 혼적. 소량화물을 여러 개 막 쌓아서 보내는 거죠. 차량 기사의 효율적인 활용이 가능하고요. 안정된 수송 시즌, 네트워크의 경제 효과, 교통 혼잡 완화, 환경 오염 방지, 뭐 이런 장점들이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단점 보시면은 외부 운송업체, 운임 덤핑 대처 곤란, 배송 순서의 조절이 어렵고 출하 시장 집중이 되니까 교통이 오히려 이게 혼잡이 완화는 되지만 출발을 할 때 이게 너무 바빠진다라는 거죠. 그리고 물량 파악이 그러다 보니까 또 어려워요. 그 제조업체의 산재에 따른 문제가 또 있겠죠. 그리고 종업원 교육과 훈련 시간 및 경비가 소요된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자, 지금 말씀드린 게 전반적으로 다 이해는 안 되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외우실 분들만 외워서 고득점 안정권 합격을 하실 분들만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제3장 화물 운송 서비스의 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행히도 2장보다는 그나마 좀 쉽다라고는 할 수 있는데 거의 같은 난이도니까 집중해서 봐주세요. 자, 먼저 사업용 운송의 장점과 단점 보겠습니다. 자, 이런 장점, 단점 자주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자, 장점. 수송비가 저렴하고 융통성이 높다. 수송 능력이 높고 변동비 처리가 가능하다. 설비 투자, 인적 투자가 불필요하다. 물통량 변동에 대한 안전 수송이 가능하다. 자, 그러면 사업용 운송의 단점 보겠습니다. 기동성이 낮고 관리 기능이 저해된다. 마케팅 사고가 희박하고 시스템 구축이 잘 안 되어 있다. 자, 그리고 운임의 안정성이 떨어진다. 자,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다 외우셔야겠지만 굳이 하나 외우셔야 된다 하면은 단점을 외우시는 걸 좀 추천드릴게요. 왜냐? 단점을 외워놓고 단점은 알고 있는데 내가 모르는 내용이다 그러면 장점이 될 수 있겠죠. 아니면은 이 장점 같은 경우에서 관리 기능이 저해된다라고 했는데 원래는 관리 기능이 향상된다. 뭐 이런 식으로 이게 나왔어요. 그러면은 이거 틀린 내용이다라고 풀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건 좀 전략적인 공부 방법을 말씀드리고 있는 거고요. 자, 물류 서비스 기법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제3자 물류 나왔는데 또 나왔죠. 굉장히 시험 출제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행했던 물류 업무를 외부의 전문 업체에게 아웃소싱을 주는 거죠. 물론 자회사도 가능합니다. 자회사에게 주는 것도 제3자 물류가 돼요. 그리고 전문 물류 업체의 제휴를 통해 물류 시스템의 효율성을 올리는 전략이 제3자 물류다. 말씀드렸고요. 자, 신속 대응 QR입니다. 퀵의 느낌이 들어가 있죠. 네, 신속 대응은 생산 유통기한 단축, 재고 감소, 반품 감소, 뭐 감소하고 단축하고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일단은 요거를 외워주셔야 되는데요.
자, 이 신속 대응을 했을 때 효과가 다 다릅니다. 소매업자한테는 유지 비용이 절감되고 고객 서비스 제고 그리고 상품 회전율이 증가가 되는데 제조업자에게는 수요 예측 가능, 자산 회전율 상승 이런 효과가 있어요. 그럼 소비자, 우리한테는 어떤 효과가 있냐? 자, 상품의 다양화, 우리가 여러 가지 고를 수도 있고 품질, 제품 품질이 상승되고 낮은 소비자 가격, 경쟁으로 인해 소비자 가격이 좀 낮아질 수 있다. 그런 효과가 있다는 거. 요 각 해당되는 사람들마다 어떤 효과가 있는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물류 서비스 기법. 자, ECR, 효율적 고객 대응 보겠습니다. 자, 내용도 많죠. 중요한 것만 보겠습니다. 자, 소비자 만족에 초점을 두고 공급망 관리의 효율성은 극대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자, 제품의 생산부터, 자, 여기서부터 집중하겠습니다. 생산부터 소매까지 한 프로세스, 한 단계로 보고 관련 기업의 협력을 추구하여 전체적인 효율을 올리려는 고객 대응 기법이다. 자, 중요한 거, 기업의 협력을 추구하여 효율을 올리려는 고객 대응 기법이다. 자, 요게 효율적 고객 대응 ECR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장점을 먼저 보시면은, 자, 산업체와 산업체 간에 아까 기업의 협력을 추구한다라고 했죠. 산업체와 산업체 간의 통합을 이뤄 최적화도 할 수 있다.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거. 자, 그리고 자, 효율 협력을 통해서 비효율적과 비상생적인 요소들을 오타났네요. 요소들을 제거하는 목표도 가능하다라는 거 확대해서 보시면 이해하실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TRS 보겠습니다. 주파수 공용통신. 자, 주파수를 뭔가 활용하네요. 자, 여기서 힌트가 나옵니다. 자, 중계국에 할당된 여러 개의 채널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무전기 시스템이다. 자, 그 어떻게 사용되냐? 화물 추적 통신망 시스템으로 물류 관리에 많이 사용되고요. 자, 주파수 공용 통신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음성 통화, TRS 데이터 통신 등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로 하여금 배차 지시나 작업 지시, 차량 위치 추적에 용이한 것이 바로 보다 TRS다. 자, 주파수 공용 통신이다. 요거를 외워주시면 또 되겠네요. 자, 그래서 장점 보시면 배송의 정확한 추적과 도착 시간의 정확한 추정이 가능해진다. 자, 여기 차량 위치 추적 때문에 가능한 거겠죠. 그리고 배송이 지연되는 사유, 원인 분석들을 파악해요. 표준 운행 시간을 작성하고 개선할 수 있겠죠. 그리고 TRS를 통한 고장 차량, 지연 차량 등을 분석하여 차량을 재배치도 가능한 것이 바로 TRS, 주파수 공용 통신이다. 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칼스 나옵니다. CLS, 통합 판매 물류 생산 시스템인데, 자, 제조업체의 생산, 유통, 거래 등의 과정을 컴퓨터로 연결하여 모든 정보를 기업 간, 국가 간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자, 여기서 국가 간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자, 그럼 범위가 굉장히 크다라는 거죠. 거의 지구 전체, 지구체 정도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CALS가 범위가 가장 크다라고 일단 알아두시면 되고요. 기업의 입장에서는 품질 향상, 비용 절감, 그리고 신속 처리가 가능한 것이 또 CALS의 역할이다. 그래서 요것들이 지금 중요한 역할이 뭐냐? 자, 우리 정보화 시대죠? 기업 경영에 필요한 필수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필수 요소라고 얘기하는 것은 정말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과다 서류, 굉장히 많은 서류나 기술 자료의 중복을 줄일 수 있고 업무 처리 정차를 축소시킬 수 있다라는 게 또 장점이자 중요성이 되겠죠. 그래서 요 CALS를 도입함으로써 생긴 효과는 비용 절감, 조직 간 정보 공유, 조직뿐만 아니라 국가 간 정보 공유도 가능하겠죠. 신속한 정보 전달, 제품 생산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라는 아주 좋은, 가장 좋은, 어떻게 보면은 등급으로 보면 제일 좋은, 제일 최신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물류 서비스 전략에 대해서는 내용이 끝났고요. 자, 이제는 조금 더 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가용 운송, 내가 가지고 있는 차로 운송을 하는 거죠. 장점, 단점 볼게요. 자, 기동성이 높아요. 내가 가지고 있다 보니까 바로 출발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안정적인 공급이 가능하죠. 그리고 신뢰성이 확보되고 상거래에 기여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시스템이 일관적이고 내가 직접 하니까 그러겠죠. 위험 요소가 당연히 낮을 수 있겠죠. 하지만 단점을 보시면 인적 자본의 투자가 필요하죠. 사실 이거는 누구나 당연한 거죠. 그리고 사용하는 차종, 차량에 따른 운송에 한계가 있다. 자, 이것도 당연한 거죠. 내가 1톤 트럭이 있으면 1톤 트럭으로 옮길 수 있는 운송의 한계가 당연히 있겠죠. 그리고 수송량 변동에 따른 대응하기가 쉽지 않죠. 그렇죠. 이거는 차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지 않은 이상 사실 그 정도면 거의 기업이나 다름없는 거죠. 자, 그리고 트럭 운송의 발전 방향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효율화, 왕복 실차율 높이기, 트레일러 수송과 도킹 시스템화. 자, 요 내용 한번 보고 갈게요. 자, 대규모 수송과 양방향에서 오는 차량끼리 중간 지점에서 만나 도킹을 하는 거죠. 그래서 차량 관리나 노무 관리를 하는 것을 이제 우리는 도킹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요게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바꿔 태우기랑
이어타기 수송이 있어요. 자, 중간에서 트럭의 바디라는 건 물건을 싣는 그 몸체를 얘기하는 거죠. 그 바디를 바꾸거나 중간에 운전자만 교체하는 거를 바꿔 태우기, 이어타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도킹 시스템이라는 거는 양방향, 서울에서 오는 친구, 부산에서 오는 친구가 만나서 중간에서 차량 관리나 노무 관리를 하는 것이 이제 도킹 시스템인 거고요. 이 차이 잘 구분해서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당연히 트럭 운송 앞으로 컨테이너나 팔레트 수송을 강화하고 집배 수송용차 개발과 이용을 좀 더 확대를 해야겠죠. 그리고 트럭 터미널 발전이 필요하다라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화물 운송 종사 자격시험 4과목까지 전부 다 우리가 살펴봤고요. 자, 이 4과목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처음 본 내용들이 많고 좀 어려운 단어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합격 점수 목표인 60점을 위해서 공부하실 분들만 하시는 게 정말 전략적으로 중요한 과목이다. 하지만 안정권으로 합격하시는 분들은 꼭 필요한 과목이다. 라는 거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는 이제 1장부터 1과목부터 4과목까지 전체 요약 영상을 준비해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